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오페라의 유령 6번째 이야기. 신들린 바이올린.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일련의 음모에 희생된 크리스틴 다에는 그날 저녁 공연에서와 같은 대단한 성공을 극장 안에서는 다시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그 이후 시내의 7위 공작 부인 댁에 초청을 받는 기회가 생겨 자신의 레퍼토리 중 가장 아름다운 몇 곡을 선보일 수 있었다. 다음은 그곳에 초대받아 참석했던 유명 인사들 중 저명한 비평가인 아무개 씨가 그녀에 대해 논평한 내용이다. 그녀가 햄릿의 한 대목을 부르는 걸 듣자니 셰익스피어가 직접 이곳 샹젤리에로 납치어서 그녀로 하여금 오피리아를 재현하도록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또한 그녀가 밤의 여왕처럼 반짝거리는 왕관을 쓰고 노래를 부를 땐 죽은 모차르트마저 저 피안의 세계에서 뛰쳐나와 그것을 들으러 지상에 내려올 것만 같은 게 사실이다. 아니, 그게 아니다. 모차르트가 굳이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다. 마적을 신들린 듯 불러대는 이 가수의 가늘고도 떨리는 음성이 직접 하늘나라로 그를 찾아가 노래를 들려줄 테니 말이다. 하지만 7위 공작 부인 댁에서의 그날 저녁 이후 크리스틴은 더 이상 사교계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실제로 그녀는 모든 초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고 여한 사례금도 받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참석을 약속했던 자선 파티에서조차 이렇다 할 이유 없이도 불참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그녀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방기하고 새로운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는 샤니 백작이 동생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리샤르 씨에게 자신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주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썼고 그와 아울러 더는 지배인에게 자기 얘기는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도 곁들였다. 물론 사람들은 대체 그녀가 왜 그런 이상한 태도를 취하는지 알 길이 없었다. 혹자는 터무니없는 오만이라고 꼬집는가 하면 그야말로 신성한 겸손이라며 찬사를 퍼붓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든 무대에 오르는 입장이라면 그토록 겸손할 수만은 없는 법이다. 사실 나로선 이 단어를 굳이 써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지만 즐겁했다는 말로 그녀의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다. 그렇다. 크리스틴 다에는 그 당시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로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그녀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였을 것이다. 어안이 벙벙하다. 글쎄, 어디 한번 살펴보자. 마침 여기 당시의 사건에 대해 크리스틴이 직접 남긴 편지가 한 장 있다. 그것을 되풀이해 읽어보면 크리스틴이 자신의 성공에 대해 어안이 벙벙하거나 심지어는 즐겁하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소름이 끼치기까지 했다고 능히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렇다. 소름이 끼치는 그런 상태. 노래를 부르면서 더 이상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라는가. 가엾고도 순수하고도 아름다운 아가씨. 그녀는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샤니 백작의 동생인 샤니 자작은 그녀와 마주칠 만한 장소를 배회하며 속절없이 애만 태우고 있었다.
그는 제발 집에 한 번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편지를 써보낸 후 목이 빠져라 답장을 기다린 끝에 겨우 이런 쪽지를 한 장 받았을 뿐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직도 제 스카프를 건지러 바다로 뛰어든 귀여운 소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신성한 의무를 다하러 페루로 떠날 예정이기에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우리 가엾은 아버지 기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잘 알죠? 아버지는 어린 당신을 무척이나 아꼈지요. 아버지는 어렸을 적 우리가 그토록 뛰놀았던 언덕어기 자그마한 교회를 에워싸고 있는 공동묘지에 생전에 애주중지하시던 바이올린과 함께 묻혀 계십니다. 그리로 가는 길가에서 우린 서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었지요. 크리스틴 다해가 보내온 이 쪽지를 읽자마자 샤니 자작은 열차 시간표부터 후다닥 뒤진 다음 곧장 옷을 갈아입고 형에게 전하기 위해 희갈겨 쓴 메모를 하인에게 맡기고 나서 부랴부랴 마차에 몸을 실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목표했던 오전 기차를 타기에는 몽파르나스역 개찰구에 너무 늦게 도착하고 말았다. 라울은 하루 종일 우울한 심정으로 보냈고 오로지 저녁에 탈 기차를 기다리는 마음 말고는 삶의 어떤 의욕도 느낄 수가 없었다. 기차에 타고 나서도 여행 내내 크리스틴이 남긴 쪽지만을 읽고 또 읽었으며 거기서 우러나오는 향내에 코를 파묻고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린 시절의 감미롭던 장면 하나하나를 떠올리며 음미하는 것이었다. 덜커덩거리는 한밤의 기나긴 기차 여행길을 그는 단지 처음과 끝 모두 크리스틴 다에만이 존재하는 들뜬 꿈에 사로잡힌 채 견디고 있었다. 마침내 동이 틀 때쯤 되자 기차는 난용에 도착하고 있었다. 그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페로 기렉행 합승마차로 달려갔다. 승객은 그 혼자였다. 마부에게 물어보니 전날 저녁 행선지가 페로인 어느 파리 출신처럼 보이는 아가씨가 석양이라는 이름의 여관 앞에서 내렸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크리스틴일 것이었다. 그녀도 혼자 온 것이 분명했다. 라울은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만나기만 하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호젓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크리스틴을 향한 그의 사랑은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강렬했다. 세계 일주까지 한 바 있는 이 장성한 소녀는 엄마의 집을 채 벗어나지 못한 아이처럼 순수하고 순결했던 것이다.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에겐 이 스웨덴 출신 여가수의 사연이 가슴 저미게 떠올랐다. 따지고 보면 그녀에 대해 대중은 아직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가. 옛날 웁살라 근처의 어느 작은 마을, 가족과 함께 한 주일 내내 땅을 일구며 열심히 살다가 일요일이면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어떤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 농부에겐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글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아비는 딸에게 악보 읽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다. 바로 크리스틴 다해의 아버지인 이 농부는 아마 자신은 잘 의식하지 못했을지 몰라도 훌륭한 음악가였음이 틀림없다. 그는 바이올린을 곧잘 연주했는데 마을 잔치나 결혼식 때마다 스칸디나비아를 통틀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빼어난 솜씨를 자랑하곤 했다. 그의 그런 명성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이웃 마을에서도 크고 작은 행사 때면 어김없이 그를 찾아와 연주를 부탁하는 형편이었다.
한편 다혜 양의 어머니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어린 딸이 6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다. 오로지 사랑하는 딸과 음악만 덩그러니 남게 된 아버지는 즉시 얼마 안 되는 땅을 팔아 치운 다음 행운을 붙잡으러 웁살라로 떠나긴 했지만 가난과 비참함만을 맛보아야 했다. 급기야 다시 시골로 돌아온 그는 이장터 저장터를 떠돌며 스칸디나비아의 토속적인 멜로디를 켜댔고 어린 딸은 아버지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황홀한 표정으로 귀담아 들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림비라는 마을의 장터에서 둘의 연주와 노래를 듣게 된 발레리우스 교수가 그들을 고텐부르크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이고 딸은 위대한 성악가의 자질을 갖추었다는 게 교수의 주장이었다. 그때부터 다혜 양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훈련이 시작되었다. 그러자 그녀의 천부적인 재능과 아름다움, 날로 제 모습을 갖추어가는 기품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갔다. 그러던 중 발레리우스 교수 부부는 프랑스에 정착해 살게 되었고 다혜 부녀 역시 그들을 따라 파리로 오게 되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은 크리스틴을 마치 친자식처럼 대했다. 한편 아버지인 다혜 영감은 몸이 쇠약해졌으며 풍토병까지 앓게 되었다. 그런 고로 그는 파리에 살면서부터는 전혀 바깥 출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바이올린만을 부둥켜 안고 일종의 몽환적인 상태에서 삶을 연명해 갔다. 그렇게 하루 온종일 딸과 함께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면 아주 아름답고 그윽한 바이올린 소리와 노랫소리가 한데 어울려 문 밖으로 쉼없이 새어나오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이따금 발레리우스 부인이 그 소리를 들으며 문가에 한참을 서 있다가는 눈물을 쓱 훔치며 돌아서서 깊은 한숨과 함께 발 뒤꿈치를 들고 총총히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엔 아마 그녀의 가슴 속에도 스칸디나비아의 하늘을 그리워하는 얄궂은 향수병이 도지는 모양이었다. 다혜 영감의 기력이 가까스로 회복된 것은 여름이 되어서였고 온 가족이 모처럼 시간을 내어 파리 사람들에게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브리타뉴 한쪽 구석의 페로 기렉으로 휴양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그곳의 바다를 특히 좋아했는데 해변에서 기분이 좋아지면 심금을 울리는 바이올린 멜로디를 연주했고 그러면 바다가 잠잡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곤 했다. 좌우간 영감의 성화에 못 이겨 발레리우스 부인은 이 노학사의 변덕스러운 생각에 일일이 동조를 해주어야만 했다. 그는 순례제 기간 동안 옛날과 마찬가지로 바이올린과 딸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마을 잔치판에 뛰어들기도 했다. 역시 사람들은 부녀가 들려주는 음악을 기꺼이 경청하고 환호를 보냈다. 아버지와 딸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촌락에서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연주를 했으며 그 옛날 스웨덴에서 춥고 배고팠던 시절 그랬던 것처럼 여관 침대를 굳이 마다하고 헛간의 집더미 속에서 서로 손을 꼭 붙은 채 밤을 보내곤 하였다. 그들의 행색은 당연히 말이 아니었는데 주위에서 건네는 돈을 한사코 사양했으며 뭐든 구하려고 하는 법이 없는지라 사람들은 천사 같은 목소리를 가진 예쁜 딸을 데리고
그처럼 고생길을 자초하는 게이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도 두 부녀의 행로를 따라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하루는 한 도시 소년이 소녀의 너무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반해 도무지 떨어지지 않으려는 바람에 자신의 가정교사를 된통 골탕 먹인 적이 있었다. 그들은 요즘도 트레스트 라우라라 부르는 어느 작은 포구 마을에 다다랐는데 당시에 그곳은 오로지 푸른 하늘과 바다 그리고 인적 드문 백사장이 거의 전부였었다. 또 하나 바람이 무척 거센 편이었는데 해변을 거닐던 크리스틴의 스카프가 그만 바람에 날려 바다에 떨어진 적이 있었다. 크리스틴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팔을 뻗었지만 이미 스카프는 파도에 실려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웬 목소리 하나가 이렇게 들려왔다. 걱정 마십시오, 아가씨. 제가 바다로 들어가 당신의 스카프를 건져오겠습니다. 문득 소리나는 쪽을 돌아본 소녀의 시야엔 어떤 소년 하나가 검은 옷을 입은 가정교사의 마뉴를 무리치고 바다 쪽으로 맹렬히 달려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소년은 옷을 입은 채로 바다로 뛰어들었고 마침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스카프를 들고 되돌아왔다. 물론 소년도 스카프도 흠뿍 젖었을 뿐 둘 다 무사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인은 노발대발했지만 크리스티는 그만 웃음을 터뜨리면서 소년을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다. 그 소년이 다름 아닌 라울 드 샤니 자작이었던 것이다. 그 당시 라울은 숙모와 함께 라뇽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 한철 내내 두 소년 소녀는 거의 매일 만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았다. 한편 소년의 숙모로부터 제의도 있었고 발레리우스 교수의 권유도 있고 해서 다의 영감은 어린 자작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데 동의했다. 그 결과 라울은 크리스틴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던 바로 그 곡조를 자신도 좋아하게 된 것이었다. 둘은 거의 같을 정도의 몽환적이고 조용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브르타뉴 지방의 옛 요정 이야기를 듣는 걸 제일 즐거워했으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마치 구걸이라도 하듯 열심히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는 걸 가장 재미있는 놀이로 여겼다. 아줌마 아저씨, 뭐 좀 재미나는 이야기 해줄 거 없나요? 그러면 을에 옛날 이야기 한두 가지쯤 얻어듣고 돌아오는 게 보통이었다. 하긴 브르타뉴 출신 아줌마치고 휘영청 달밤에 떨기나무 위에서 요정과 흐드러지게 춤을 춰본 경험이 평생 한두 번쯤 없는 여자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뭐니 해도 가장 신나는 일은 해가 바닷속으로 막 지고 난 직후 어스름한 저녁의 평온 속에서 다의 영감이 두 소년 소녀와 나란히 길가에 앉아 마치 진짜로 이야기 속 유령들을 깨울까봐 조심조심 하는 것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북유럽의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옛 전설들을 구성지게 들려줄 때였다. 때로 그 이야기들은 안드레센의 동화들처럼 감미롭기 그지없었고 때로는 위대한 시인 루네베르크의 노래들처럼 슬프기가 한량없었다. 그렇게 하단 이야기 하나가 끝나기라도 하면 소년은 영락없이 더요 더요를 외쳐대곤 했다. 그 중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도 있었다. 옛날에 어떤 임금이
노르웨이 접접산 중 마치 반짝이는 눈동자처럼 열려있고 깊고 고요한 호수 위 한 작은 족배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단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도 있었다. 어린 로테는 매사에 소홀함이 없으면서도 어느 것 하나 집착하는 법이 없었단다. 여름날의 새처럼 그녀는 금발머리 위에 꽃으로 엮은 관을 쓰고 태양의 황급빛 햇살을 받으며 뛰어다니곤 했지. 그녀의 영혼은 그녀의 눈동자처럼 맑고 푸르렀어. 그녀는 어머니에겐 철부지 애교 덩어리였지만 자기 인형만큼은 엄마와 다를 바 없이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지. 그런가 하면 옷이며 빨간 신발, 바이올린 등등 자기 물건도 소중히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음악의 천사를 들으며 곤히 잠이 드는 것이었단다. 영감이 하는 얘기를 들으며 라울은 크리스틴의 푸른 눈동자와 눈부신 금발 머리카락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리고 크리스틴은 음악의 천사를 들으며 잠이 드는 어린 로테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다. 아무튼 다의 영감의 옛날 이야기 속에 음악의 천사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란 거의 없었는데 아이들은 그 천사에 대해 보다 많은 설명을 원했고 이야기를 끝내지 말아달라고 조르는 것이었다. 다의 영감 얘기로는 이 세상 모든 위대한 음악가라든지 가수들 치고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음악의 천사의 방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했다. 이따금 그 천사의 방문이 아이가 요람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일어나는 일도 있는데 그게 바로 어린 로테의 경우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나이가 6살인 어린아이가 신살에 노련한 음악가보다 훨씬 멋진 바이올린 연주를 들려주는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것도 다 그와 같은 천사의 방문 때문이라는 게 다의 영감의 설명이었다. 그런가 하면 천사의 방문이 좀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이가 그만큼 명민하지 않다든가 연주를 게을리하고 음계를 소홀히 다루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천사의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든지 정갈한 의식을 지내지 못할 경우이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성적으로 점지된 영혼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것도 가장 예기치 않은 순간, 심지어는 제일 서글프고 낙담해 있을 때 들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일단 귓가의 천상의 화음, 그 신성한 목소리가 들리는 날이면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한다. 그렇게 천사의 방문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열에 들뜬 듯 그의 포로가 되고 말며 보통의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경련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순간부터 악기를 만지거나 노래를 부르려고 입술을 열 때마다 다른 모든 인간의 소리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만큼 더없이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낸다는 것이었다. 천사의 방문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음악을 접할 때 소위 천재적인 재능이라고 말하곤 하는 것이다. 어린 크리스틴은 눈동자를 말똥말똥 빛내면서 아빠도 천사의 음성을 들었느냐고 물었다. 다의 영감은 쓸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젓더니 마찬가지로 눈빛을 빛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얘야, 하지만 너는 말이다. 언젠가 꼭 그걸 듣고야 말 거야.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면 내 반드시 천사를 내게 보내주마. 약속할게.
아무튼 그 즈음부터 유독 다의 영감의 기침이 잦아졌다. 가을이 되자 라울과 크리스틴은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